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인물로 문제를 드릴게요. 아니 왜 제 사진을 말도 없이 갖다 쓰세요? 가운데. 가운데가 아니세요? 가운데. 가운데가 아니라 이순 씨 맞아. 개콘에서 본 거. 가운데가 아니라 아니 양쪽에 있잖아요. 분장 잘하셨네. 가운데. 누구를 지목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드리스지잖아요. 가운데요? 아니 가운데가 오늘의 아니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오드리스요? 네. 오드리 헵번이고 가운데는 가운데는 무하마드 알리. 맞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제인 폰다. 오, 아, 제인 폰다 몰랐죠? 전혀 모르겠다. 네.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광고. 네. 그 되게 광고. 오드리 헵번님 보면은 생각나는 광고가 있고 무하마드 알리님 보면 생각나는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약간 광고 유명한 광고가 주제인 거죠. 자, 우리 생감깨가 뭐 광고 이런 거 다루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 제가 솔직히 제인 폰다 씨는 모르겠는데 두 분은 이 현역 활동 이후에 사회적인 공헌을 좀 하신 거 있어요. 오드리 헵번도 사회 대사. 오드리 헵번님은 와, 그 아프리카 난민. 뭐 이런 맞아. 전쟁 고아 뭐 이런 친구들을 네. 굉장히 많이 도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근데 제인 폰다도 무슨 어떤 거 유엔 대사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가 보네. 그럼 뭐 어떤 대사님이 나와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와우. 저희에게? 역시 생감깨다. 뭐 유엔 대사 하셨던 분들 맞았나 보다. 그런 날 오셨다. 오실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님은 아니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류의 과거, 특히 지난날의 혁명과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류한수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역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별개의 나라가 아니었다니 평화를 이끌고 경략하는 두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시 1년 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를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혹시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예. 전쟁. 맞습니다. 네. 힌트로 보여드린 그 세 분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죠. 그렇죠. 하지만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선 그 사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영화계에서 은퇴한 다음에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 운동과 난민 구호 활동에 힘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무하마드 알리는 당연히 위대한 권투 선수인데요. 운동 선수로서 큰 업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사회 운동가로서 남긴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을 직접 만나서 당시 인질로 붙잡혀 있던 미국인 15명을 석방할 수 있도록 힘쓴 그리고 우와. 사담 후세인을 설득해내서 성공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이거 전혀 일이고요. 몰랐네. 우와, 그러면 사담 후세인 그 유명한 사담 후세인하고 한판 뛰어가지고 이겨서 인질을 구출하신 건가요? 그때는 와우. 그 말로 설득을 해서 네. 그 성과를 나비처럼 날아서 이뤘고요. 벌처럼 쏘셨군요. 그리고 1960년대에 한창 그 운동선수로 최고 위치에 있을 때 베트남 징병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흑인 민권운동에도 적극 나선 인물이었죠. I'm not gonna help nobody get something my Negroes don't have. If I'm gonna die, I'll die now, right here fighting you. You my enemy. My enemy is the white people, not Vietcong's or Chinese or Japanese. You my opposer when I want freedom. You my opposer when I want justice. You my opposer when I want equality. And you want me to go somewhere and fight, but you won't even stand up for me here at home. 그리고 세 번째 그 제인 폰다는 별명이 하노이의 제인이었어요. 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이었지만 그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반전 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03년 2차 이라크 전쟁 때도 똑같이 반전 시위에 참여했죠.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인권과 반전 운동가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요? 예, 10월 10일. 12월 10일. 뭔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날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편 타당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선언한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해서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되어서 인권 관련 국제법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은 민족, 국가,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지만 여전히 그 인권유린은 만연한 상태에 있고요. 특히 전쟁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철저히 파괴하는 끔찍한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인류의 전쟁사를 들여다보면서 전쟁이 어떻게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파괴해왔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y well become the international Magna Carta of all men everywhere. هذا يوم الثورة الكبرى من أجل إنهاء الاحتلال الأخير ونظام الفصل العنصري الأخير في العالم.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מלחמה. 안타깝네요. 너무 너무 네.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참 사람이 서로 사람끼리 이제 싸우고 이런 일이 이게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침략도 많이 받고 전쟁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맞아. 항상 보면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또 휴전국이고 하니까. 점점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예, 무명화됐다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전쟁을 염려한다는 게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쟁과 유혈 분쟁은 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1차, 진짜 1차 대전 전부터 우리나라 있었어요? 역사만 해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걸 셀 수가 우리나라만 있나요? 해도 수천 너무 번인데. 많은데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예. 많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가 문명사학자이자 그 퓰리처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그 윌 듀런트 교수가 네. 역사에 기록된 3,0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전쟁이 없던 해는 268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만큼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죠. 90%의 시간 동안 싸우고 있었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숱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 그 최소한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권리요. 인간의 권리. 최소한의 권리. 자유 아닐까요? 자유? 예, 누군가에게 자유가 억압받지 있고요. 않고. 네. 예, 행복 추구권이 인정되는 거 자유를 추구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누구나. 예, 맞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할 것 차별받지 않을 같아요. 권리. 어떤 뭐 종교, 성별, 나라, 국적 이런 거 존중받을 다 수 떠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맞고요. 하지만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마는 이 모든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일단 나의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아야겠죠.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여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살상과 유린이라는 이름으로 이 최소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죠. 전쟁은 그 자체가 인권 침해 행위이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 최소한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무차별 학살 이런 전쟁 범죄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맞아요. 야, 이제 이번 그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전쟁 요것만 봐도 어른아이 할 거 없이 그냥 살아갈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냥 목숨을 그냥 잃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 국제사회의 가장 큰 비난을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인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은 일이죠. 유대교의 명절인 초막절에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급습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일부를 민간인을 인질로 납치해갔죠. 게다가 끌고 간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막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한테까지 피해가 이제 그 미쳐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뉴욕타임스가 가자지구 위성 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이 가자지구 북부에 수천 개의 건물이 피해를 봤다면서 북부 지역 건물 3분의 1이 파괴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현재까지 그 10,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중 상당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그 참혹한 광경은 이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군은 본격적인 시가전을 위해서 최근 가자시티 외곽의 건물과 땅굴 등에 대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탱크로 진로를 봉쇄했죠. 장벽으로 이스라엘과 분리되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다시 일부 지역의 전면 봉쇄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무부족 현상을 겪기도 하고요. 식량, 의약품, 그리고 전기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가자지구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죠. 그 식량과 의약품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쟁 범죄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인권 침해 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양쪽 다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상처만 남기는 것 같은데 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는 걸까요? 네,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 의문점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단지 전쟁은 나쁘다, 전쟁은 사악한 행위다라는 차원의 감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전쟁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 아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확실한 건 인간의 역사, 문화, 사회가 바뀌면서 전쟁의 양상도 변했고 그에 따라서 인권 침해와 피해 양상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아주 먼 옛날의 전쟁과 요즘의 전쟁이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약간 전술이라는 게 보병 위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돌려 그럼 막 가고 막 이러는 건데 점점 이제 뭔가 무기가 발달하면서 공중전, 무슨 뭐 원거리, 뭐 이런 폭격 막 이런 게 주가 된 것 같아요. 육군 위주였다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쨌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다른 나라라든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시간 중계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정보력. 지금 패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쟁의 여러 양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연관이 있는 답변이지만 저는 그 이 답변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명 피해 규모에 있었다고 봅니다. 즉
근대 이전의 전쟁,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자주 일어나긴 했지만 전쟁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그 소규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전쟁의 경우에 내가 직접 적과 마주보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살을 빼놓고는 사실은 뭐 총이라든지 대포 같은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싸워야 했던 거예요. 싸움하고. 예. 그래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어마어마하게 이 병사들을 전사들을 짓눌렀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두 진영에서 대표 선수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1대1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쟁이 그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동원돼서 전면전을 벌이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인명살상의 수준을 낮추자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비교적 잘 작동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시대가 이제 중세로 오면은 전사 이외에 돈을 받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용병이죠. 중세면 용병. 예. 용병은 돈을 받고 싸우는 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만약에 본인이 용병이라면 열심히 싸울 거야 아니면 대충 싸울 거야? 숨어 있을 거예요. 저도 안 다치는 한에서 싸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국가나 군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충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상 수준이 높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중세를 비롯해서 그 전근대 이전에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배계급 간의 전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 중에 전투를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의 그 신분이 지배계급이거나 아니면 용병 같은 직업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시에 그 어떤 평민이라고 할까요? 네. 농민, 상인 그리고 그 피지배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전쟁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음악이요? 이 곡은 라 마르세유인데요. 마르세유 그 의용군의 노래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의 국가이죠. 국가예요? 국가예요? 이게 축구 경기할 때 항상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거기서 이제 멜로디는 뭔가 익숙한데 이런 가사였나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조회할 때 나가서 다 같이 비를 흘리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예, 프랑스에서는 국민학생도 초등학생도 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전투적인 마음으로 국가를 부르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이소진 씨. 뭐 좀 스포츠가 사실 너무하잖아요. 전쟁의 축소판 같은 거니까 태동한 것이. 와, 진짜 잔인한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곡은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자원에서 전쟁에 나가던 프랑스 젊은이들의 비장한 심경을 담은 노래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시민혁명의 전형이자 원조죠. 그리고 이런 시민혁명은 그 프랑스 화가 드라쿠라의 그림, 그러니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상징이 됩니다. 뭔가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책에서 봤어. 그 사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이 세금만 뜯어가고 그리고 남자들 특히 그 장정들 백성들을 전장으로 끌고 가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존재였어요. 와, 그렇겠다. 자, 그런데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국가가 그 전과 달리 국민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참정권도 주고, 사회복지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귀족이 독점하고 있던 재산, 특히 토지를 뺏어서 농민에게 그 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혁명으로 태어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나의 이익을 지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좋게 들리는데 네. 이 그런 정서가 더 깊어지면요.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죠. 예.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배척하고 밀어내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지킬 것이 많아지게 되고 싸움이 붙으면 서로 이제 목숨 걸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의 강도가 치열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도 커지고요.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 국가라는 체계가 생기면서 나의 이익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들고 싸우는 전쟁 형태가 이제 총력전 형태를 띠게 됩니다. 뭔가 시스템이 착착 갖춰지는 그런 계기가 예. 됐나 봐요.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인데요. 나폴레옹 전쟁은 약 30개국이 참전을 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300만 명에서 650만까지 이른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650만. 예. 아니 지금 저 아까 숫자가 갑자기. 좀 전까지만 해도 1대1 전투 얘기하고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몇백만이 그냥 훅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 18세기 말에 일어났으니까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의 혁명 전쟁이 총력전의 시초라면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총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예, 리허설. 그렇게. 자,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이 총력전이 발판이 됐다면, 시초가 됐다면 또 하나의 혁명이 인류의 전쟁사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혁명일까요? Overnight, America's heavy industry is converted to full-time war production. In 1 year alone, they will turn out 670,000 machine guns, over 10 billion rounds of small arms ammunition.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이 근대사를 강의할 때 우리의 그 근대 현대를 만든 두 혁명은 바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그 강조를 합니다. 이 바로 그 산업혁명과 또한 그 눈부신 과학기술의 성과가 인류의 전쟁사에 큰 획을 긋게 되죠. 아니 산업혁명하면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걸로 인해서 발전하고 사람의 생활이 편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걸 딱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 전쟁의 양상까지 싹 바꿔버리면서 무서워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민상 씨가 사실 핵심을 찔렀는데요.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우는 상황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철도와 통신시설이 함께 발달하죠. 그래서 대규모 군대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더 큰 군대와 더 많은 군사들이 더 멀리 나가서 더 많은 적과 싸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전쟁이 더 커지고 더 확대됐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대포의 위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화승총이 라이플, 그러니까 소총으로 바뀌고요. 거기다가 폭발력이 훨씬 큰 무연화약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이너마이트까지 나오게 되고요. 전쟁에서 나오는 전사자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강력해진 그 무기 체계는 그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요.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대를 가진 열강들이 이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진 원주민이나 약소국을 침범해서 학살하는 이 식민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기어코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기어코 예, 맞습니다. 세계대전이 1차, 2차잖아. 네. 그걸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예. 맞아.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이런 기술의 발달, 예. 무기의 발달이었네요.
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은 인류 역사에 그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는데요. 먼저 제1차 세계 대전은 총 30개국의 15억 인구가 전쟁에 휘말리고 4년 3개월 동안 총 군사비 2,080억 달러가 소모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80억 예, 달러.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데 널리 쓰였다는 사실을 또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로 사용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차 세계대전. 일차. 혹시 지뢰 같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지뢰도 들 수 있지만 인간의 사실 존엄성을 파괴하는 무기니까. 더 잔인한 무기가 있습니다. 더 잔인한 잔인하요? 예. 저는 아는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때 개발된 건 맞죠? 화학과 연관된 무기일 텐데. 정답이십니까? 독가스 같은 뭔가. 예, 독가스입니다. 독가스가 그때. 가스? 그러니까 19세기 말엽에 이 화학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화학 기술이 결국 독가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이것이 바로 싸움터에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15년에 이 독일군이 협약을 어기고 살상용 가스를 맨 처음으로 이 싸움터에서 무기로 썼는데요. 1915년 그 이프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독일군이 독가스를 살포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죽은 연합국 군인 수가 1,000명 앞에 웃돌았습니다. 한 전쟁 그 전장에서만. 예, 그 싸움터에서만요.